국제시장 누군가의 어느 날이었을 언젠가 이제트. 아버지의 어린 시절이 저랬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영화를 보았다. 어릴 때부터 자주 듣고 자라왔던 아버지의 어린 시절. 부모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다소 무심했던 마음은 자식이 나이를 들면서 다른 감정의 옷을 입는다. 부모님의 어린 시절이 그대로 재현된 듯한 착각에 빠져같은 장면을 몇 번씩 돌려보곤 했다. 아버지는 태극기를 휘날리며와 국제시장을 보시곤 옛날 모습을 똑같이 재현했다고 놀라워하셨다. 우리에겐 응답하라 시리즈가 있듯 내 아버지에게는 태극기를 휘날리며와 국제시장이 있었던 것이다. 물론 청춘들의 일상적인 추억을 담은 응답하라 시리즈와 다르게 두 영화는 민족의 한이 된 기억이라는 점에 결이 다른 재현이 되겠다. 흥남철수 장면이 정말 인상적이었다. 좀비처럼 미군함에 올라타려는 피난민의 모습. 성심당 창업주도 이때에 남한으로 내려오게 되었다는 글을 책에서 읽었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책을 읽었던 당시 나는 영화 속 모습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실제로 어떠했는지 지금의 내가 알 수 없겠지만 나는 왜 질서정연하게 피난민들이 배에 올라탔을 거라는 태평한 생각을 했을까? 그 시절엔 교실이란 게 있나? 그냥 천막 치면 교실인 거지. 영화를 보면서 정말 놀랐다. 아빠가 무심코 한마디씩 던졌던 그 시절의 모습들이 영화 속에 모두 재현되어 나타났으니까. 무엇든 상상 그 이상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그때 그 시절.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쪼꼬레또 기브미. 영화가 처음 개봉되었을 때 쪼꼬레또 기브미의 장면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꼭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10년이 훌쩍 지나서야 처음으로 영화를 보게 되었다. 미군들이 초콜릿을 던져주던 이야기는 어렸을 때 엄마에게 자주 듣던 이야기였다. 군복을 입은 미군들이 초콜릿을 한두 개씩 쥐어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러워했던 기억도 있다. 미제 초콜릿은 왠지 더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을까. 아, 좋았겠다. 하고 철없이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에게 물어보았더니 아버지는 한 번도 초콜릿을 얻어먹어 본 적이 없었다고 했다. 아버지 성격상 그랬을 것이다.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그 시절 아버지 생각. 키읔키읔. 노년이 된 중마고우. 시대 흐름에 올라탄 부동산 부자가 된 달구와 노년이 되어서도 가게를 지키며 아버지를 기다리는 덕수. 피난민의 이야기가 그려지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물론 나의 아버지는 북에서 내려온 피난민은 아니었고 서울에서 내려온 피난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서러웠던 기억이 있었다고 한다. 예를 들면 성적이 좋았음에도 몇 년 동안 학업 우수상을 받지 못했다는 것. 어린아이다운 서러움이다. 이 장면은 덧셈을 수업하는 장면. 이 장면을 보고 영화 속 주인공 덕수가 아버지 나이쯤 되겠는데 하는 생각을 했다. 아버지는 초등학교 입학 후 몇 달 뒤에 전쟁이 났기 때문에 제대로 수업을 받지 못한 채로 피난 생활을 했어야 했고 대전에 정착해서 처음 수업 시간에 덧셈을 배우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했었다. 집에 와서 할아버지와 고모들에게 물어보니 다들 깔깔 웃으면서 귀여워했다는 기억. 막순이가 45년생이고 덕수는 그보다 오빠로 나오니 아버지보다 조금 많은 나이인 듯 싶다. 아버지는 학교를 일찍 입학했으니 학년은 비슷할 것이다. 동생을 업고 학교 수업을 듣는 덕수의 모습과 아무 생각 없이 오빠 등에 엎여있는 동생의 모습이 왜 이렇게 짠하고 예쁜지. 나치 이거 찾아보니 응답하라 1988 시리즈에 나온 진주였다. 휴전협정 후 아버지를 찾기 위해 안내판을 메고 구두 닦기를 하는 덕수. 파독광부 체력검사장. 파독광부 면접시험장을 보면 이런저런 표어들이 붙어있다. 내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까지도 저런 표어들이 교실 곳곳에 붙어있었다. 나름 방공 포스터 그리기, 방공 표어 짓기, 방공 웅변 대회. 이런 것들도 있었음. 조회 시간에 행진곡에 맞춰서 줄 맞춰 행진하면서 교실로 퇴장하던 기억도 있다. 키읔키읔키읔. 파독간호사. 길지는 않지만 파독간호사의 이야기도 나온다. 그때 그 시절 대한민국 장녀의 살. 앙드레김의 꽃분이네 방문. 베트남 파병 중 만난 가수 남진. 까메오가 출연한 것처럼 현존 인물들도 영화 속 하나의 캐릭터로 출연한다.
이산가족 찾기. 잃어버린 30년. 저 마음들이 어떠했을지. 시간이 지나고 보니 잘 살아야 가족도 잘 만날 수 있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이산가족 찾기 장면. 덕수가 한평생 꽃분이네 가게를 지켜왔던 이유. 그리고 노년이 된 덕수가 꽃분이네 가게를 처분하려는 이유. 마이너스 정답은 아버지. 6.25 전쟁으로 아버지와 헤어지고 어린 나이부터 한 집안의 가장으로 살아온 덕수의 인생이 잘 그려진 영화다. 국제시장 나무위키. 가장 평범한 아버지의 가장 위대한 이야기. 이야기는 1950년부터 2014년까지의 이야기를 다룬다. 초반부는 흥남 철수작전 사건을 모티브로 한다. 엄마 아빠 3명의 동생들과 함경남도 흥남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던 소년 윤덕수. 하지만 그 행복은 1950년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라져 전쟁을 하게 되면서 끝나버린다. 덕순의 가족을 비롯한 흥남 주민들은 서둘러 짐을 챙겨 피난길에 올랐지만 이미 모든 퇴로는 다 막혀있고 믿을 수 있는 퇴로는 미군들이 철수시키려는 화물선 메러디스 빅토리 메리디스 빅터리호가 유일했다. 배에 타고 있던 미 제10군단의 현봉학 민사부. 고문이 제발 피난민들을 구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미 제10군단장 에드워드 알몬드 소장이 승인하여 무기와 군수물자를 모두 버리고 난민들을 탑승시키는 과감한 결단을 내린다. 하지만 배가 아무리 크다고 한들 10만이나 달하는 난민들을 모두 태우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제때 배에 오르지 못한 난민들은 밧줄에 매달려서라도 올라오고 있었다. 덕수 역시 여동생 막순이를 들쳐 업고 밧줄을 잡아서 올라오고 있던 도중 배에 오른 뒤가 허전한 걸 깨달은 덕수는 곧바로 동생을 찾아 밑을 내려다봤지만 동생은 흔적을 감춘 뒤였다. 딸아이가 없어진 걸 알게 된 덕수의 아버지 윤진규는 이제부턴 내가 가장이니 가족들 잘 지키라는 말을 남기고 없어진 딸아이를 찾기 위해 다시 밑으로 내려간다. 그 순간 멈춰있던 배는 출발해버렸고 그렇게 덕수는 여동생과 아버지와 생이별을 하게 된다. 이후 남은 가족들을 이끌고 덕수가 온 곳은 부산에 사는 고모가 꾸리는 꽃분이네라는 잡화점. 주정뱅이와 사는 고모 역시 남 돌볼 처지가 못 됐지만 급작스럽게 굴러온 덕수네를 내쫓기는커녕 내 식구 엄마 덕수, 막내 동생 끝순, 남동생 승규가 더부살이할 방 한 칸까지 내준다. 그리고 덕수 또한 임시 천막학교에서 만난 부산 소년 달구와 죽이 잘 맞는 친구가 되며 낯설기만 하던 부산이라는 곳이 익숙해져 간다. 그로부터 수십 년 후 청년이 된 덕수는 아버지의 말대로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온갖 꾸준 일을 하고 있던 어느 날 기쁜 소식이 날아든다. 공부에 매진하던 승규가 서울대에 합격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덕순의 형편으로 그 비싼 대학 등록금을 감당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다. 이런 친구를 위해 달구는 아주 좋은 일거리를 추천해줬다. 바로 파독 광부 모집. 머나먼 독일까지 날아가 석탄을 캐는 일을 해야 하는 직업이지만 고수입이란 말에 결국 면접과 체력 검사를 통과하고 독일로 날아간다. 그리고 그곳에서 광부들과 나란히 파독간호 사이를 하고 있던 영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고국에서 돌아오자마자 결혼식을 치른다. 이후 해양대에 합격하며 오래전부터 꿈이었던 선장의 길을 걷나 싶었지만 또 다른 문제가 터졌다. 막내 동생 끝순이 혼수자금 문제로 엄마와 말다툼하는 걸 우연히 들은 것이다. 결국 덕수는 눈물을 머금고 선장의 꿈을 접곤 이번엔 베트남에서 기술자 일을 하겠다고 했다. 당시 베트남은 전쟁이 한창이었기에 철없는 여동생만 혼수자금이 생긴다며 좋아라 할 뿐. 엄마는 물론이고 영자조차도 과부 만들 셈이냐며 강한 반대를 드러내는데 과연 평범한 아버지는 가족을 지킬 수 있을까? 평론가들과 관람객의 평점이 차이가 난다. 전체적인 호불호가 심하게 갈린다. 호평하는 쪽은 포레스트 검프의 훌륭한 한국식 오마주라고 평가하며 혹평하는 쪽은 JK 필름식 전형적인 신파영화라고 비판한다. 관람객 평점은 9점대인데 평론가 평점은 5.81점에 머무른다. SBS 영화 프로그램인 접속 무비월드 영화는 수다다. 코너에 출연하는 주성철 기자는 별 5개 만점 중 2개 반을 주었다. 진중권 동양대학교 교수 역시 10점 만점에 5점을 준 것을 보면
대체로 평론가들 평점은 별 5개 만점 중 2개 반으로 평준화된 셈. 평론가들이 주로 비평하는 부분은 윤재균 감독 특유의 심파적 스토리와 연출 부분. 지나치게 평면적인 대사와 연출, 감동을 강요하는 듯 보이는 일부 장면에서 마이너스를 받았다. 영화가 역사 속 덕수의 삶을 보다 입체적으로 그려내기보다는 단순히 덕수의 고생만을 1차원적으로 강조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심파조의 스토리와 뻔한 얘기를 뻔하지 않게 하는 법을 모르는 밋밋한 연출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관객의 반응이 꽤 있었다. 즉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게 너무 뻔해 예술이라기보다는 웅변 같다는 것. 다만 윤재균 감독의 전작인 해운대같이 감정에 호소하는 영화에 비하면 덜하다는 게 중평. 3일단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부모 세대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어필했고 그 시대를 겪어본 사람들에게는 과거를 회상할 수 있다는 점이 어필한 듯하다. 흥남 철수라든가 파독 광부 및 간호사들의 이야기, 베트남 전쟁, 이산 가족을 찾습니다 등 한국사의 굵직한 이벤트를 와이드샷으로 현장감 있게 잡아내서 볼거리는 풍성한 편이다. 주인공이 베트남전에서 국군 전투원으로 참전하는 것은 아니고 게릴라전 위주였던 베트남 전쟁의 특성상 전투를 경험하기는 하지만 비전투원인 민간업체 직원이다. 5.18 민주화운동이나 6월 항쟁 등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그것은 영화가 민주화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기보다는 영화에서 초점을 맞추는 덕수의 인생과 해당 사건들이 시공간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 부산에 사는 덕수와 연계할 구석이 있는 정치적인 사건이라면 영화의 배경인 국제시장에서 펼쳐진 부마민주항쟁 정도가 유일한데 이 장면을 집어넣으면 영화의 전체적인 흐름이 깨질 우려도 있고 오히려 어설픈 알리바이 정도의 역할밖에 안 된다는 단점이 있다. 그런데 정작 영화 속 덕수는 뜬금없이 해외 베트남에 가서 사업하는 거 자체가 더 부자연스럽다. 1980년대 초에 있었던 중동 건설 사업 진출이 생략된 것이 아쉽다면 모를까. 그런데 1940년대 초반 태생인데다 베트남에서 다리에 총 맞아 불구가 되었는데 40줄에 접어들고 자기 가게까지 있는 주인공이 중동 건설 사업에 뛰어드는 게 더 이상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1983년 이후에 있었던 굵직한 이벤트들이었던 1988년 서울 올림픽이나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1997년 외환위기 등과 관련된 장면이 전혀 나오지 않아서 아쉬웠다는 의견도 있다. 원래 이들과 관련된 장면들도 넣으려고 했었으나 러닝타임을 고려하여 취소됐을 가능성도 있다. 아버지 세대를 위한 영화라곤 하지만 영화상 주인공의 나이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현재 기준으로는 할아버지 세대다. 아버지의 아버지 세대? 최소 60 중반 정도는 되어야 영화상 일들을 겪을 수 있고 평균 30대 아들 둔 아버지의 젊은 시절은 80년대가 대부분. 하지만 아버지라는 말이 틀렸다고도 할 수 없는 게 윤재균 감독이 자기 아버지 세대를 생각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영화의 영문 제목이 오드 투 마이 파더이고 손석희와 함께한 인터뷰를 참고하면 맞는 이야기일 듯하다. 흔히 말하는 민주화 세대보다 반세대 앞서고 6.25 전쟁을 아주 유년기에 겪었거나 겪지 못한 세대 정도라고 보면 되겠다. 실제로도 황정민이 작중에서 연기했던 1942년대생 이상의 세대는 큰 공감을 받으며 일부 장면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문제점 중 주인공의 행보가 너무 뜬금없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이 시기에 겪은 이들 중 정부 관료가 아닌 이상은 파독 광부와 베트남 파견을 둘 다 겪을 일이 웬만해선 없었기 때문인데 가난한 사람들이 돈 벌러 간 경우 하나만 갔다 와도 웬만한 벌이는 충분히 하고도 남았는데 굳이 베트남까지 갔다는 게 정황상 다소 어색한 부분이다. 덕수의 경우 꽃분이네를 멋대로 팔아치우려는 고모부에게서 가게를 빼앗다시피 인수하며 생긴 갑작스러운 지출과 여동생의 결혼. 자금 마련 때문에 베트남에 가게 된 것이다. 작중 연출을 보면 이미 거래가 성사되었는데 덕수가 난입해서 그 가게가 어떤 가게인지 아냐며 역정을 내며 가게를 인수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미 성사된 거래를 갑자기 취소당하는 그 상대방을 납득시키기 위해서라도 비상식적인 가격으로 가게를 인수사해야 하는 데다가
고모부가 저 가게를 팔아서 돈을 마련하지 않으면 노후에 자기 생활할 돈도 없다고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게 인수 명목과 별도로 고모부의 생활비 명목으로도 막대한 돈을 또 지불했어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다소 설명이 부족했는지 이 부분을 헷갈려하는 관객이 많았다. 따지고 보면 파독 광부와 베트남 파견 2번을 간 사람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다. 단 덕수와 달리 대부분은 베트남에 파견되었다가 나중에 파독 광부로 갔다. 파독 광부 프로그램은 극중 덕수가 베트남을 다녀오고 난 후로도 계속되어 1980년 종료되었다. 조정래의 소설 한강에서는 베트남 갔다가 번 돈 도박으로 다 날려먹고 중동으로 간 사람이 나온다. 이 영화가 아버지 세대에 전하는 쓰디쓴 충고라는 의견도 있다. 다만 기성세대의 고생을 그린 영화라고 해놓고서 정작 그 고생을 하는 그 시절의 장면은 개그색으로 묘사해 놓고서는 나중에 그걸 회상하는 가족잔치 장면에서는 고생스러운 시절이었다고 회상하는 게 매우 어색했다는 감상도 꽤 있었다. 다만 그 어려운 시절의 세대들이 경험한 고생은 사회 전반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공유되고 있으므로 개그 장면이 몇 장면 들어간다 하여 그들의 고생이 미화되거나 가볍게 되는 식의 연출이라고는 볼 수 없다. 조선시대의 백성들의 고된 삶을 다루는 구비문학에서도 해악은 많이 들어간다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게다가 실제로 보면 알겠지만 이 영화의 과거시는 대부분 고생스럽고 개그색은 주인공이 아내를 만나는 서독 광부 부분 정도인데 인생은 아름다워조차 연애 장면은 밝고 유머러스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다만 사람에 따라선 오달수가 개그 배우니까 그 사람 나오면 다 개그씬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다. 외국 특히 영미권에서는 포레스트 검프와 비슷하다는 것 말고 공감을 얻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은 슬프다며 호평을 하기도 했다. 또한 잔잔한 영화를 좋아하는 일본에서도 반응 스샷이 좋은 편이고 꽃분이네도 일본인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6.1. 평론가 평을 정치 사상과 연관시키는 주장 편집. 평론가들이 좌파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점수가 짜다거나 변호인의 예를 들며 아버지 세대가 운동권이었으면 더 높은 점수를 줬을 것이라고 비판하는 등 평론가들의 낮은 평을 정치 사상과 연관시키는 주장 또한 있다. 평론가들이 민주화 세대가 아닌 산업화 세대에 중점을 맞춘 영화라서 국제시장을 비판한다는 의견이다. 예를 들면 평론가 박평식은 이 영화에 5점을 주었는데 만약 이 영화가 민주화 이야기였으면 5점 줬겠냐는 식의 주장이다. 하지만 박평식은 5.18 민주화 운동의 이야기를 담은 26년에 대해서도 5점을 주었고 천안함 프로젝트에 7점을 주어서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국제시장은 베를린 영화제에 공식 초청을 받았고 빌란트 슈펙 파노라마 부문 집행위원장은 국제시장은 분단과 굴곡진 현대사를 딛고 전례 없는 발전을 이뤄낸 대한민국을 장엄한 영화적인 필치와 인간적인 차원의 이야기로 훌륭히 풀어냈다며 초청 이유를 밝혔다. 때문에 국내의 평론이 짠 것이 정치적 이유 때문이 맞지 않느냐란 의견도 있으나 국제시장이 베를린 영화제에 나갔다고 하더라도 경쟁 부문에 출품되지 않은 이상 대중적인 영화일지는 몰라도 영화적으로 좋은 영화나 잘 만든 영화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베를린에 출품되었다고 해서 경쟁 부문에 나오는 유명 감독들의 영화와 국제시장이 동일선상에 놓이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그래도 아무나 초청받는 건 아니라서 최소한의 퀄리티는 인정받은 것이다. 이게 재미있는 점이 불과 몇 년 전에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에 대한 외국에서의 평론이 논쟁이 된 것과 다소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국제시장과 엄마를 부탁해 모두 산업화 세대를 산 부모 세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 다소 심파적인 서술 묘사를 하고 있다는 점이 같기 때문이다. 실제 엄마를 부탁해 영문판의 경우 뉴욕타임즈로부터 모성의 신비 그 자체에 대한 헌사라는 극찬을 받은 반면 조지타운대 머렌 코리건 교수는 NPR에서 눈물을 강요하는 싸구려 멜로드라마라는 혹평을 했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갈라졌었다. 평론가들의 평가 자체가 세간의 논란처럼 아주 혹평까지는 아니다. 네이버 평점 기준 별 5개 중 3개로 일반적인 한국 영화 평점 수준이며
명작이라 할 정도로 높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낮지도 않다. 그럼에도 평론가들의 평가가 논란이 되는 것은 국제시장에 공감하고 호평하는 관객들이 영화에 비해서 평이 짜다라고 보기 때문일 수도 있다. 평론가라는 직책은 감정보다 객관적으로 영화를 평가해야 하기에 애초에 국제시장은 감정에 호소하는 느낌이 많은 영화이니 이 영화에 감정적으로 호평하고 공감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평론가들의 냉철하고 날카로운 평은 감정적으로 부정적인 느낌이 들게 된다. 모든 평론가들의 평이 정치적인 이유만으로 짠 것이 아님은 맞다. 이 작품이 감동을 이야기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대신 심파적으로 이를 강요하고 가르치려는 게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드러낸다고 지적한다. 가령 마더의 경우 대사를 통하거나 직접 연출이 아닌 은유를 통해 우리 시대의 비뚤어진 모성애를 지적하지만 국제시장은 상당히 직접적인 화법을 사용해서 평론가들에게 좋은 시각을 주지 못했다. 예능 프로를 위시한 방송계의 억지 감동에 대한 비판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된다. 당장 만약 평론가가 영화를 감정적, 주관적으로 보고 쓴다면 히말라야나 혹은 웃다가 눈물 나오게 만드는 한국식 저질 영화도 높은 별점을 줄 수도 있다. 산업화 세대의 정치적 반동성을 탈색한 채 부르는 헌창이라는 평이 정치적, 세대적 선입견을 깔고 남겼다며 논란이 됐다. 여기서 산업화 시대와 세대는 엄연히 다르다. 산업화 시대였다면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반동성이 있는 시대라고 보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독재 시대였다는 사실은 명백하고 전태일 분신 자살 사건처럼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평론들은 세대를 지칭하고 있다. 이 외에도 아버지 세대에 주는 면죄부라는 24평이 있다. 한 줄 평에서 모든 부분을 추측할 수는 없으나 산업화 세대로 지칭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고 그 세대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반동성 일부가 영화 내에서 전혀 표현이 없다는 점을 24평에서 지적한 것이기에 평론가의 대전제를 정치적 반동 세대로 판단했다고 단정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며 해당 견해를 오류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덕수 세대를 산업화 세대라고 지칭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정치적 반동성을 연결하는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정치적 반동성을 지닌 것은 해당 시대였고 당시 모든 세대가 이 반동성에 동의한 것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평론가가 해당 세대를 그렇게 본다고 인증했지만 그게 아니었다 치더라도 용어 및 표현의 신중한 선택은 평론가, 기자들, 정치인들과 같은 사람들에겐 기본 중의 기본이다. 앞에 언급되었지만 시대와 세대의 용어가 주는 차이는 엄청나다. 55 시대를 살았던 사람을 55 세대라 지칭할 수는 있지만 그 시대를 살았다고 해서 55의 일맥상통한 세대로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많은 비약이 있다. 일례로 나치 독일에 살았던 독일인이라고 나치의 성향을 지닌 세대라고 표현해선 안 된다. 그러니까 해당 평론의 경우 정치적 반동성을 시대와 연결할지 세대에 연결할 것인지 신중을 기해야 하며 해당 평론가는 세대를 선택했고 그 선택을 한 근거를 칼럼에 따로 남겼다. 허지웅 평론가의 정말 토 나온다는 거예요. 정신 승리하는 사회라는 게라는 말에 대해 해당 짤방이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었다. 허지웅은 이에 저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영화의 이데올로기적 함의를 말한 것이지 토 나오는 영화라고 하지는 않았다. 국제시장의 이데올로기적 합의를 이야기한 것이고 그 흥행 추이가 우리 사회 현주소를 말해줄 거라 했다. 아, 오늘은 제가 하지도 않은 말에 제 사진을 붙였군요. 저게 TV조선에 해당되는 말이긴 하죠 라며 반론했다. 이 발언에 대해 인터넷에서 논쟁이 벌어졌고 일베 저장소를 중심으로 그에 대한 지역 드립성 비난이 쏟아지자 허지웅은 그에 대한 법적 절차에 나섰다고 밝혔다. 허지웅과 TV조선의 신경전이 벌어진 뒤 진중권은 트위터에 국제시장 아직 안 봤는데 그거 보고 비판하면 부모 은공도 모르는 개호로 자식에 박통의 은공을 모르는 좌익 빨갱이 새끼가 되는 건가요? 겁나서 보지 말아야겠네라는 글을 올렸다. 이 모든 사달의 시작이 몇몇 대놓고 정치색 띤 평론가 때문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이분법적 편 가르기에 참가한 것이 맞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허지웅은 이 발언에 상처 입은 분들의 사과를 했다. 결과적으로 본인에 대한 비판을 100% 인정하는 건 아니고
취지를 사람들이 오해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적어도 자신의 발언이 특정 상대에 대한 모욕이라고 느끼는 비판 내용에 대해서 인정한 것이다. 반대로 진중권의 트윗이 종편 방송과 누리꾼들이 들고 오는 논리를 비꼬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영화를 비판하는 것을 아버지 세대의 노고를 비판하는 것과 동치로 여기며 비애국자이자 배은망덕으로 몰고 가는 논리는 마땅히 잘못된 것. 당장 위에 서술된 진중권의 발언을 보더라도 국제시장을 보고 비판하면 은공을 모르는 후레자식의 좌익 빨갱이가 되는 거냐? 그럼 차라리 안 보겠다고 비아냥거리는 것이지. 국제시장이 다루는 덕수 세대의 노력을 비하하는 내용이라 보기는 어렵다. 이 점을 생각하면 진중권이 국비 지원으로 독일 유학을 다녀왔고 덕수 세대에게 혜택을 받았다는 점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알기 어렵다는 입장 역시 있다. 평론가들의 평과 마찬가지로 영화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영화와 비교하는 수단으로 삼는 사례는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댓글란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